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의 어느 흉가에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초등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길에는 나란히 붙어있는 빈집이 두 채가 있었다. 서울인데도 다른 주택들과는 다르게 시골에 있는 집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낡은 모습과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점 때문인지 동네 아이들은 재미삼아 그 집들을 흉가라고 부르고 다녔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이 수요일이었다는 점은 명확하다. 사교시 후 점심만 먹고 친구들과 발걸음을 맞춰가며 하교를 하던 중 언제나처럼 그 흉가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라면 주위가 무척 시끄러웠다는 것이다. 흉가가 있는 골목을 들어서기 전부터 쇠 긁는 소리가 자꾸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동전을 서로 비벼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른 친구 두 녀석에게 오늘 너무 동네가 시끄럽네 라고 말해도 두 녀석은 그런가 보다 하는 얼굴이었다. 친구들은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보다. 혹시 내 귀가 남들보다 좋은 건가 하는 생각에 약간 우쭐한 기분도 들었다. 흉가가 있는 골목에 들어서니 저만치 앞에 흉가가 자리하고 있을 골목 한복판에 사람이 쭈그려 앉아있는 게 보였다. 유독 그 사람 주위만 새하얗던 것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난다. 흉가에 다다를수록 쇠 긁는 듯한 소리는 점점 커지고 이상하게 입에서는 자꾸만 쓴맛이 느껴졌다. 앉아있는 사람에게 가까워질수록 내 걸음걸이는 초조해지기만 했다. 점점 가까이에서 보니 입고 있는 옷도 온통 하얗다. 이윽고 발걸음이 흉가에 다다랐을 무렵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길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여자였다.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그녀의 머리카락은 한눈에 봐도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아까부터 들려왔던 이질적인 소리는 그 여자의 손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걸음으로는 그녀를 지나가면서도 내 눈은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질적인 소리는 정확히 그녀의 손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칼을 갈고 있었다. 과도처럼 조그만한 칼이 아니라 그보다 날이 몇 배는 큰 칼을 그녀는 두 손으로 잡은 채 네모난 무언가에 비벼대고 있었다. 처음 보는 그런 광경에 그것이 정말 칼을 갈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쏟아오르며 온몸에서는 식은 땀이 났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 여자 곁에서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에 걸음을 재촉하였고 내 옆에 있던 친구들도 서로 제잘되며 내 걸음걸이에 맞춰주었다. 승용차 서너 대 길이만큼 떨어졌던 것 같다. 내가 본 것이 정말인지 싶어 친구들에게 운을 띄었다. 사실은 그 여자를 지나간 뒤로 귀에서 들려오던 이질적인 소리가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아 갑자기 찾아온 정적이 두려웠던 것도 있다. 방금 저 여자 칼 같은 거 갈고 있지 않았냐? 내 말에 두 친구 녀석들은 뭔 소리를 하는 건가라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여자? 무슨 여자? 여자가 있었나? 난 몰라. 등골이 오싹해지고 다리가 떨렸다. 골목 한복판에서 대놓고 앉아 거지 차림으로 기묘한 짓을 하는데 그걸 못 볼 수가 있을까? 말을 하며 돌아보니 어느새인가 뒤돌아 일어서서 이쪽을 지그시 쳐다보는 여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시력이 좋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 눈에 들어왔다. 남들보다는 두 배는 큰 눈에 흰자위는 얼마 보이지 않았고 콧구멍은 크게 벌려 있으며 입을 해벌집고 웃고 있었다. 마치 입김이 닿을 거리에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이 자세하게 보였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한 순간 도저히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눈물은 핑 돌기 시작했고 이제는 걷다 못해 거의 달리다시피 그저 앞으로 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내 모습을 친구들은 어떻게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난 그 자리가 너무 무서워 혼자서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 바로 집이다. 그럼 언제나처럼 집에서는 할머니가 마중 나와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무언가에 쫓기듯 골목을 빠져나가려는데 골목 모퉁이 끝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였다. 웬일인지 오늘은 할머니가 골목까지 마중을 나와 계신 게 아닌가. 평소와 같았으면 멀리서부터 할머니를 부르며 달려갔을 텐데
목이 잠긴 건 마냥 말을 할 수 없었다. 이상한 것은 할머니와 가까워지려 할수록 발걸음이 무겁고 무언가 내 가방을 뒤에서 붙잡고 있는 것처럼 몸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듯했다. 할머니도 달려나와서 나를 붙잡고 껴안아 주시니 그제서야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한 것은 할머니의 행동이었다. 평소와 같은 푸근하고 인자한 할머니가 마치 원수를 본 것처럼 인상을 쓰고 계셨다. 그리고 나를 껴안다 못해 온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꽉 붙잡으시며 내 뒤쪽을 향해 매섭게 눈을 뜨고 계셨다. 늙은 우리 할머니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몸이 아플 정도로 껴안은 탓에 할머니 품에서 나는 울기 시작했다. 꽉 껴안긴 온몸이 아파서인지 아니면 안도하는 마음에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울면서도 할머니 손은 놓지 않고 꼭 잡은 채로 집에 도착하였다. 대문에 들어선 후로 할머니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다짜고짜 날더러 마당에 있는 진돗개 옆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신 뒤 자신은 집 안으로 들어가 손에 파란 통을 들고 나오셨다. 할머니는 통 안에서 하얀 무엇인가를 꺼내신 뒤 대문 안의 양쪽 끄트머리에 그것을 한 주먹씩 놓아두기 시작하였다. 그러고는 그 하얀 것을 대문에 몇 번 뿌리시더니 나에게도 뿌리기 시작하였다. 하얀 가루의 정체는 소금이었다. 장례시장에 다녀온 아버지한테 할머니가 뿌리는 걸 보긴 했지만 막상 내가 당하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또 울음이 터졌다. 그렇게 나도 소금에 절여지고 나서야 겨우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도 할머니는 분주하셨다. 먼저 야간 일을 하느라 낮에는 주무시던 삼촌을 깨우시더니 오늘은 일을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셨다. 삼촌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대들었지만 할머니가 핏발을 세우고 언성을 높이시니 삼촌도 이내 알겠다고 하셨다.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크고 무섭게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할머니는 삼촌에게 돈을 주시며 시장에서 닭 2마리만 사오라고 시키신 뒤 눈물 범벅이 된 내 얼굴을 씻겨주시고 오늘은 이만 자라며 이부자리를 펴주셨다. 평소와 같으면 친구들과 온몸에 검댕이를 칠며 놀 시간이지만 몸이 피곤해서 할머니 말대로 자기 시작했다. 얼마나 잤을까? 맛있는 냄새가 나서 눈을 떠보니 할머니께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다. 또 점심을 먹나 싶어서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6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아마도 저녁 식사인 것 같았다. 언제 준비하셨는지. 할머니께서는 백숙을 2마리나 하셨고 한 마리는 삼촌 앞에, 반쪽은 할머니 앞에, 또 반쪽은 우리 집 진돗개에게 주었다. 진돗개에게는 뼈까지 발라주는 정성까지 보이셨다. 그런데 내 몫은 없었다. 낮에 너무 울어서 오늘 밥은 굶으시려는 건가 하는 이런저런 생각도 들었다. 나도 밥을 먹고 싶다고 말하였지만 내일 되면 할머니가 피자니 통닭이니 전부 사줄 테니까 오늘만은 굶으라고 말씀하셨다. 낮에 그렇게 울어댄 것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날 벌주시려나 보다 싶어 또 방에 가서 혼자 울다 지쳐 잠들었다. 중간에 밖이 너무 소란스러워 잠깐 깬 것 말고는 아침까지 줄곧 잠만 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삼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 새벽 2시경 정도에 다짜고짜 내가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한다. 그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시던 할머니와 삼촌은 무슨 일이냐고 내게 물으셨고 나는 지금 대문 밖에 엄마가 와 있으니 빨리 문 열어줘야 한다고 악을 썼다고 한다. 때마침 낯선 사람이 와도 짖지도 않던 우리 집 진돗개가 목청 떨어지게 짖기 시작해서 삼촌은 소름이 돋으셨다고 한다. 할머니는 내 얘기를 듣고는 현관 밖으로 득달같이 나가시고 삼촌은 계속 나를 붙잡으시며 엄마와 아빠는 지금 외가에 가 계신다고 네가 잘못 들은 거라고 말하셨지만 그럼에도 나는 계속 악을 쓰며 빨리 문 열어야 한다고 엄마가 추워서 울고 있다고 떼를 썼다고 한다. 저녁도 굶고 기력도 쇠해졌는데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삼촌은 날 붙잡아 두느라 진땀을 빼셨고 삼촌의 몸에는 여기저기 긁힌 상처에 손톱 자국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삼촌은 날 붙잡아 두시는 동안 귓가에 쇠를 긁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려 머리가 아파 혼나는 줄 알았다고 하셨다. 그때까지 삼촌의 말을 장난으로만 듣던 나는 그 쇳소리라는 말을 듣자 어제 일이 떠올라 또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다. 내 발작이 어떻게 멈췄는지는 모르지만
삼촌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신 후 20분 동안 누군가와 큰 소리로 싸우는 듯 했다고 한다. 그 사이에도 걔는 그치지 않고 점점 크게 지저대고 그에 맞춰 나도 마지막 발악이라는 듯이 더 억세게 몸부림쳤다고 한다. 그리고 할머니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편안한 얼굴로 다시 잠들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삼촌도 한숨 놓았다고 한다. 삼촌에게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거실로 가니 할머니는 별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러다 방문을 나온 나를 보시고 우리 애기 밤에는 잘 잤나 하시는데 순간 그 모습이 뭐랄까 너무 커다랗고 따뜻하게 느껴져서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것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어느 때와처럼 그 흉가 앞을 지나가도 하얀 옷을 입은 여자는 다시는 볼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친구. 내가 중학생일 때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 친구는 피부도 굉장히 하얗고 키는 작은데 귀엽고 무엇보다 집이 부자였다. 친구 집은 마당도 있었고 친구의 방에는 엄청 큰 창문이 침대 머리맡 쪽에 있어서 그 창문으로 보면 넓은 마당에 큰 감나무가 보여서 정말 부러웠다. 그런데 그 친구는 조금 이상한 나이였다. 괜히 길을 가다가 아무도 없는데 인사를 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잠시 다른 곳에 가 있으라면 날 밀어낸 다음 혼자서 궁시렁거리며 대화를 하기도 했다. 어느 날 내가 너무 궁금해서 너 뭐해? 라고 물었더니 친구는 말했다. 너만 알고 있어. 사실은 나 귀신이 보여. 워낙 소심하고 친구가 없었던 녀석이라 관심을 받으려고 별 개소리를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내심 그 친구가 신기했고 그 상황이 재밌기도 해서 이것저것 질문도 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친구가 하루 결석을 했다. 그 다음 날 그 친구가 학교에 왔는데 오른쪽 다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보라색 멍이 있었다. 아주 선명한 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있었기에 친구에게 멍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친구는 끔찍했다며 묻지 말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하다가 자기까지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 날에 멍이 늘어나 있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오른쪽 팔의 멍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오른손잡이인 녀석이 왼손을 써서 일정한 간격으로 멍을 낸다니.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녀석의 얼굴에 똑같은 멍이 늘어났다. 코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5줄. 그날은 학교가 끝나고 그 친구의 집에 가보게 되었다. 그리고 친구의 어머니께 이야기를 들었다. 팔하고 다리에 있는 멍은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상한 소리가 계속 친구의 방에서 들려서 아빠를 깨우고 방에 같이 들어갔더니 침대 중간쯤에 머리를 놓고 허리가 침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데 다리가 떨어지지 않고 뭔가에 고정시켜 놓은 듯 계속 공중에 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친구의 아빠가 흔들어서 깨우기도 하고 다리도 내리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들겨 패듯이 때려서 깨웠는데 때리지도 않은 얼굴에 멍이 들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틀 후에 무당을 불러서 물어보니 방에 있는 큰 창을 막으라고 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란다. 그 이후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던 중이었다. 그 친구의 집에 숙제를 하러 간 날 낮잠을 자던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주머니께 가는 것이었다. 친구는 갑자기 아주머니를 부르며 엄마, 고양이, 고양이 이라며 의식이 끊어진 듯 쓰러졌다. 친구는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고 또 무당을 불러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다. 마당 감나무 아래에 뭔가가 있다. 라고 말해주었고 무당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네 내외분들이 감나무 주변을 파헤쳤고 거기엔 신발 박스가 하나 있었다. 그 신발 박스 안에는 새끼 고양이 시체가 5마리가 있었다. 더 이상했던 부분은 그 시체들이 약간은 건조한 듯하면서도 전혀 썩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 새끼 고양이들은 가끔씩 친구네 집으로 들어오던 길고양이가 낳은 새끼였는데 매일매일 밥을 달라며 찾아오던 고양이들에게 밥과 물을 챙겨주다가
집까지 지어주고 살게 됐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겨울날에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지만 젖먹이었던 새끼들이 한파를 이기지 못하고 남김없이 죽어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더니 그 다음날 어미 고양이가 다시 집으로 가지고 왔다고 한다. 땅에 묻은 것마저 파내서 다시 가져오길래 신발 박스에 담아서 차로 멀리 가서 버렸더니 그 이후로는 고양이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쩌면 혹시 어미 고양이가 자신의 새끼를 버리는 줄 알고 집안 식구들에게 복수하려던 것은 아니었을까? 세 번째 이야기, 중독. 가려운 곳을 긁는 행위가 체내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이것은 당신이 몸을 긁을 때 단순히 가려움을 해소할 뿐 아니라 쾌감을 느낀다는 의미가 된다.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특히 증상이 심각한 사람들도 있다. 크레이그는 심한 가려움을 느꼈다. 그의 짧은 손톱이 그 끔찍한 감각의 근원을 찾아 피부 밑을 절박하게 파고들었다. 극적극적. 너무 기분 좋아. 그의 손톱은 자신의 피부를 뚫었다.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아직 원하는 곳에 닿지 못했다. 극적극적. 도파민이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크레이그에게 안도감과 만족감이 찾아왔지만 그를 멈추기에는 한참 부족했다. 아니, 그는 긁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피부가 다 벗겨져서 근육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가려움은 심해져만 갔다. 이제 크레이그는 손가락이 닿는 곳에 드러난 하얀 물체를 볼 수 있었다. 돌이킬 수도 없다. 너무도 가려웠다. 그는 근육 아래에 숨어있는 하얀 것을 긁어야만 했다. 그의 손끝이 마침내 넙다리뼈의 표면에 도달했다. 가려움은 가셨고 크레이그는 해방감에 차서 심호흡을 했다. 너무도 기분이 좋았다. 그는 어떤 고통도 없이 가려운 곳을 긁는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크레이그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안구 뒤에서 또 다른 가려움이 느껴졌다. 묶여있던 그의 희생자는 피칠갑을 하고 있는 손이 얼굴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경련하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가려운 곳을 긁어야만 했다. 네 번째 이야기, 방문 판매. 과거에 재직했던 방문 판매 회사에서 떠돌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회사는 5명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 조장이 차를 몰고 해당 지역의 사원들을 데려가는 구조였습니다. 일반 영업사원들은 그 지역에서 계약을 권하고 실제로 계약이 성사가 되면 조장이 차에서 계약서를 가져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이 회사에 무척 실적이 좋았던 A라는 젊은 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B그룹 조장 G씨는 입사할 무렵부터 A를 잘 챙겨줬기에 A는 G씨 그룹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G씨 그룹에 배정된 A는 계약을 따내기 쉬운 편이었던 신축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집을 비우거나 입주를 하지 않은 가정이 많은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업을 뛰다 보면 그런 일은 종종 있기 마련이기에 A는 신경 쓰지 않고 마지막 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미인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입에 익은 인사치레를 술술 뱉어냈습니다. A는 갑자기 의욕이 솟아났다. 이거 해볼 만하겠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감이 잡힌 A는 보는 순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A의 예상은 맞아떨어져 여자는 집 안으로 들어와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가 있는 부엌으로 안내된 A는 문득 천장을 보고는 얼굴이 시퍼래졌습니다. 천장에 빽빽하게 아기 사진이 잔뜩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은 사이즈도 피사체도 모두 달랐지만 빈틈 하나 없이 천장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기묘한 광경이었습니다. A는 그 모습에 조금 공포를 느꼈지만 금방 전까지 이야기하던 여자에게는 결코 나쁜 느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싱글벙글 웃는 얼굴과 상냥한 태도 때문에 호감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고작 이 정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가장 강했겠지요. 천장에 있는 사진은 신경 쓰지 말자. A는 자신을 타이르며 농담을 섞어가며 상품 설명과 기기 시연을 했지요.
대체적으로 새댁들은 남편 탓을 대며 계약을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일도 없이 아주 무난히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여자는 계약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A는 승낙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을 위해 G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방에 들어온 G 역시 천장의 사진을 보고 당황한 듯 계약을 최종 확인하는 와중에도 어딘가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A 역시 이 집이 기분 나빴기에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을 끝내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계약이 끝날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G가 도장 찍을 곳을 체크하고 있는 와중에 옆방에서 남자의 앓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낮은 남자의 목소리는 무심코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몹시 괴로워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리 계약이 중요하다지만 A도 G도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본 후 여자의 얼굴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사람 좋은 미소를 띄우고 있던 여자는 소름 끼칠 만큼 무표정하게 A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A는 공포를 사귀기 위해 뭐라도 말하려다 여자의 이상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말을 삼켰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눈앞의 여자가 기분 나쁘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본능적인 이유에서겠지요. 그리고 그건 G 역시 마찬가지라 두 사람은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여자를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신음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커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자가 끼익하는 애매하고 이상한 소리를 흘렸습니다. 아마 웃음소리였을 거라 생각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였으니까요. 갑자기 여자가 마치 잡아늘인 테이프 같은 소리를 뱉어냄과 동시에 저 너머에서 들려오던 신음소리가 큰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뭐지? 이 자식들. 역시 제정신이 아닌 놈들인가? A가 패닉에 빠질 무렵 더욱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눈으로는 쫓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좌우로 마구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속도가 빨라 머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자는 날카로운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변함없이 A를 곧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A는 공포 때문에 울 것만 같았습니다. 방 안저편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외침과 여자의 날카로운 웃음소리, 돌아가자고 말하는 G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A는 짐을 긁어모아 필사적으로 현관까지 내달렸습니다. 여자가 따라오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을 나오는 순간 무심코 뒤를 돌아봤던 A는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열려있는 문 너머 거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정주하고 있는 여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고 방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어두운 너머의 광경을 상상하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A와 G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차로 돌아온 후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A는 그 집의 계약도 맺지 않고 상품을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그 집을 찾아가는 건 무서웠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버려놓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A는 G에게 부탁해 다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주저하면서도 인터폰을 누르려던 A였지만 이상한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A가 가리킨 것은 현관 옆에 설치된 가스 미터기에 달려있는 꼬리표였습니다. 그건 원래 그 집에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만 붙어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두 사람은 계량기를 확인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지. G가 중얼거렸습니다. 몇 번이고 인터폰을 눌러봐도 반응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관리소에 연락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몇십 분 후 도착한 관리소 사람은 G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기세에 밀린 것인지 확인만 해드리는 거예요. 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방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봤던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거실에 조용히 놓여있는 상품만이 어제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영업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A는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방에 갇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였던 A가 빠지고 나니 매출에도 타격이 커서 결국 회사 상사들까지 동원되어 그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A는 그곳의 아파트 근처로는 영업을 나가지 않는다 라는 조건을 걸고 한 달 만에 복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는 거기서 만난 무언가에게 이미 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A가 돌아오고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G는 A를 어느 아파트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무런 특색도 없는 보통 아파트였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도 몇 번 영업을 한 적이 있는 곳이고 A 자신도 방문한 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분이 지난 후에 G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A의 전화입니다. 벌써 계약을 따낸 건가? 역시 대단하네, A 녀석. G는 일부러 차에 타고 있는 다른 사원들에게 들리도록 이야기한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초 후 A의 비명과 함께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고 느낀 G는 A가 있는 곳으로 차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겠어요. 울면서 A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G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 녀석이 또 나왔어요. A의 말은 이랬습니다. 이번에는 아기 사진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보통 방에서 보통 여자와 만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약건이 척척 진행되어 G에게 전화를 건 순간 여자의 얼굴이 기묘하게 비뚤어지더니 그때 만났던 그 여자의 얼굴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만났네요. 라고 말하고 기묘한 웃음소리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A는 다음 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로 실종되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아저씨. 고향 친구에게 들은 경험담을 풀어볼까 합니다. 여자인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고교 졸업 후 21살 때쯤 군대 가기 전에 다른 친구들과 여럿이 바다에 놀러 갔다가 밤에 술 한잔하면서 서로 무서운 경험담을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저희 고향은 경북의 작은 동네입니다. H양은 딱히 특별할 것도 없이 지극히 평범한 친구였습니다. 다만 어떤 아저씨와 자주 마주친다는 것 하나만 빼고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린다던가 편의점 앞에서 아이스크림 봉지를 까던가 혹은 그냥 걷다가 문득 뒤돌아보게 되는 경우 다들 있으시잖아요. H양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뒤돌아볼 때 가끔씩 어떤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냥 무뚝뚝하게 생긴 평범한 아저씨라고 했는데 뒤를 볼 때면 몇 걸음 뒤에서 그 아저씨가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고 자기 갈 길을 가더래요. 항상 마주치는 게 아니고 두어 달에 한 번, 어쩌다가 한 번씩 마주치는 아저씨였는데 그게 항상 같은 방식으로 뒤돌아보면 눈이 마주치고 눈이 마주치면 그냥 갈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낌이 스토킹이나 범죄자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눈 마주친 그런 느낌이라 처음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 큰 동네도 아니라 여러 번 마주친 것도 그닥 신경 쓰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아저씨와 마주치게 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석에 할머니 댁에 갔다가 심부름하러 나갔을 때 한 번 마주치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결정적인 건 고 이때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 아저씨와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채고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상담을 해봤다고 해요. 친구들은 그렇게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면 사람 많은 데서 마주칠 때 인사나 해봐라 라고 했지만 H양의 말하길 이 아저씨는 그냥 걷다가 마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꼭 뒤돌아볼 때만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주쳤을 때는 뭔가 말을 걸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이상하게 그냥 쳐다만 보고 있게 된다고 하고 마주치면 말을 걸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냥 언제나 무방비 상태에서 뒤를 볼 때 눈이 마주치고 고개를 돌려 자기 갈 길을 가는 아저씨를 잠깐 동안 멍하니 쳐다보다가 또 마주쳤네 이 생각만 든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담을 21살 때 처음 듣고는 그냥 별로 무섭지도 않고 다른 친구들도 그게 뭐냐는 반응이었지만 대학 가서도 몇 번 봤다는 말에 수호령 같은 게 아닐까, 스토커 귀신 같은 게 아닐까, 진짜 사람인데 스토커면 대박이겠다 등등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년 후에 서울 경기권에 사는 친구들이 한번 모이게 된 자리에 H양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들었던 경험담이 생각나서 그 아저씨는 아직도 따라다니냐고 묻곤 합니다. 그 아저씨는 아직도 H양을 따라다니는 듯 하더군요. 그 아저씨가 다시 눈을 피하지 않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6번째 이야기, 산부인과의 수술실. 저는 산부인과에서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간호사입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 2층 복도 끝에는 출입금지라고 쓰여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당직실과 수술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겪은 일입니다. 일을 마치고 당직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당직실에는 수술실 방향으로 작은 창문이 하나 있는데 너무 피곤하고 정신없어서 창문을 닫는 걸 잊었습니다. 여하튼 옷을 갈아입는데 창문으로 무언가 검은 물체가 지나갔습니다. 옷을 갈아입던 중이라서 깜짝 놀란 저는 창문을 확 닫아버렸고 옷을 입고 다시 열어보니 그 검은 물체는 출입금지라고 쓰여진 문을 향해 갔습니다. 너무 놀라서 1층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혹시 2층에 올라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 원장님 회진 가신 거 아니야? 하지만 그날은 원장님 회진이 없는 날이고 2층에 올라온 사람이 없었기에 피곤해서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다른 선생님께 어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너도 봤다고? 나도 기구 씻으러 세면대에 있으면 뭔가 지나가는 게 느껴지더라. 서너 번 본 것 같아. 난 무서워서 다른 사람 있는 곳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너까지 봤으면. 출입금지라고 쓰여진 곳은 중절 수술을 한 후 나온 아기들을 수술실 냉장고에 넣어 놓는 곳입니다. 아기를 함부로 버리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폐기물을 처리하시는 분이 가져갑니다. 혹시 죽은 아기들이 외로운 나머지 병원을 떠돌면서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7번째 이야기, 공사장 귀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몇 년 전부터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하루도 쉬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모처럼 일어났는데 창문을 보니 높게 솟아오른 노란색 크레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을 하시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사장은 여느 공사장과 마찬가지로 드릴의 굉음과 인부들의 외침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상당히 시끄러웠지만 부모님은 적응이 되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통금 시간이 지나서 서둘러 집으로 가야 했기에 평소에는 가지 않았던 공사장 옆 길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 이상했습니다. 크레인이 있어야 할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공사장에서 공사를 했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공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저 공터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기분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공사장에 대해서 물어보니 크레인이라니 무슨 소리니?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그제야 부모님이 공사장 소음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엄마께서는 몇 년 전 있었던 사고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 타워 크레인이 붕괴되면서 기사를 비롯한 인부 몇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업체가 입막음했는지 언론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부터는 바삐 공사를 하던 크레인과 드릴, 그리고 인부들 모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제가 환상을 보았던 걸까요? 하지만 죽어서도 계속 일을 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적막한 공기에 공터만이 남아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지옥문. 지옥에는 2개의 문이 있어
너가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에 뒤에 있는 첫 번째 문은 닫혀 문은 틀에 맞춰 단단히 잠기고는 다시는 열리지 않지. 그리고 두 번째 문은 건너편 벽에 있어. 목적을 알 수 없는 아주 단단하고 완강한 문이 말이야. 두 개의 문이 닫히는 순간 고통은 시작된다네. 가학적인 관리인의 손에 의해 너는 그 방 특유의 한 가지 형벌을 받게 될 거야. 넌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고통이 생생히 느껴지도록 상처가 다시 나아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겠지.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너가 간절히 바라는 건 없을 거야. 24시간의 벌을 견디고 나면 너에게는 하루의 휴가가 주어지지. 두 번째 문이 활짝 열리고는 은은한 조명에 텅 빈 방이 모습을 드러내. 언제든지 너가 원한다면 몸을 일으켜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 회색 돌로 된 방으로 들어설 수 있어. 그 방엔 별반 특이한 건 없어. 늘 그렇듯이 두 개의 문을 빼고 말이야. 등 뒤에 있는 문이 닫히면 너의 상처는 회복되고 고통도 사그러들게 될 거야. 그리고 24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특별히 위안할 것들은 방 안에 없지만 끊이지 않았던 고통의 부재에서 너는 1분 1초가 마치 암브로시아처럼 느껴질 거야. 하지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두 번째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 너는 새로운 관리인과 함께 새로운 방에 와 있을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형벌이 확연하게 이전보다 더 끔찍해졌다는 점이지. 누군가는 규칙을 알아차리기 전까진 시간이 조금 걸릴 거야. 또 누군가는 바로 규칙을 알아차렸어도 그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루의 평화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가장 끔찍한 꼴을 당하곤 해. 그들은 순식간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고 자유에 대한 갈망은 24시간이 더욱 더 부족하게 느껴지게 만들어. 모두들 이전의 형벌이 얼마나 온화했던 건지 그 회색 방에 발을 들여놓아 도저히 멈출 수가 없게 된 자신을 한탄하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진짜 속임수는 자제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저 회색문 너머의 어떤 것보다도 낫다는 걸 인식한 사람들이지. 다음 방으로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해야 될 매 순간마다 그들의 마음은 몇 번이곤 산산조각이나 그들의 영혼은 이 방에 머무르겠다고 결정할 때마다 박살 나버린다고. 지옥엔 두 개의 문이 있어. 너가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뒤에 있는 첫 번째 문은 닫혀 문은 틀에 맞춰 단단히 잠기고는 다시는 열리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문은 건너편 벽에서 활짝 열린 채 널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을 일깨워 줄 거야. 이게 너가 선택한 지옥이란 것을 말이야. 9번째 이야기, 폐가의 귀신. 대학교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방에 있어서 주변에 산이 많습니다. 산이라고 하기에는 낮고 언덕이라고 하기에는 높은 그런 애매한 산들입니다. 그런 산 속에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유명한 폐가라서 선배들도 잘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에게 폐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와 친구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선배들이 혹시라도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절대 가지 말라고 했지만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생길 일을 대비해서 남자 동기를 한 명 더 꼬셔서 가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동기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해서 둘이서만 폐가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하필이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폐가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사실 면허 딴 지 2개월 된 친구의 운전 실력이 더 무서웠습니다. 언덕을 조금 오르다 보니 폐가가 바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도 없고 낡은 마루만 보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준비해놨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거미줄이 사방에 있는 걸로 보아 사람들이 왔다 간 흔적은 없어 보였습니다. 집이 넓기는 했는데 가구도 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 허무했습니다. 허무한 마음에 친구와 몇 마디 나누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촛불이 확 꺼졌습니다.
저희는 순간 당황해서 재빨리 부둥켜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놀란 마음에 1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딘가의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와 저는 공포에 잔뜩 질렸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겠는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켜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순간 저희는 너무 깜짝 놀라서 비명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 여자는 등을 돌리고 쌀 단지 같은 걸 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나와서 거의 구르는 것처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여자가 저희를 노려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대로 차를 탔고 기숙사에 냅다 뛰어 들어갔습니다. 심하게 놀란 데다 너무 갑작스럽게 뛰었기 때문일까요?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긴장이 풀린 저희는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눕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 옆에서 단지 안에서 쌀을 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칠게 쉬는 숨소리가 제 귓가에 바로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지만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내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는데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 괴롭히던 소리 또한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같이 갔었던 친구의 방으로 갔습니다. 제 맞은편이라 바로 문을 열면 나오는데 친구가 울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천장에 붙어 있었어. 그런데 눈이 없었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내 볼에 닿는 느낌이. 그 여자가 점점 다가오면서 나한테 손을 뻗는데 어떻게 우리 괜히 갔나봐. 친구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복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방에서 나오는데 저희를 보고 하얗게 질리며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던 친구의 살기 어린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친구는 저희의 손을 잡고 갑자기 어딘가로 끌고 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냐고 했는데 친구는 저희를 확 돌아보며 화를 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달고 왔어? 저희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친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데 친구가 저희 팔목을 꽉 잡고 저는 옹치를 않았습니다. 팔목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잡고 있었지만 저희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가 잡고 있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윽고 택시가 도착한 곳은 무당집이었습니다. 친구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젊은 여자분이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분은 저희를 보자마자 엄청 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의식 같은 걸 했습니다. 몇 시간 정도 굿이라고 생각되는 의식을 하고 저희에게 쌀을 2움큼 정도 먹인 뒤에 손톱이랑 조금 잘라서 태우셨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가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대로 기숙사에 돌아왔습니다. 저희를 데려간 친구는 이제는 괜찮다며 푹 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긴장이 풀려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잠을 푹 잘 수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물어봤지만 친구가 해준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쌀 먹는 귀신은 식사 잘할 수 있게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요. 10번째 이야기, 인체 자연발화. 1948년 영국의 런던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실버우즈. 그는 방 안에서 무엇인가 타는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어나서 방에 불을 켰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가 방 안을 뒤덮는 상황을 겪은 실버우즈는 연기가 자신의 주위에서 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울로 달려가 몸을 살펴보던 그는 팔과 다리 등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 물을 끼얹고 욕조에 물을 받아 몸을 담그었습니다.
욕조에 들어가 있었을 때 팔과 다리 등에서 작은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몇 분 뒤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욕조 밖으로 걸어나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을 무릅쓰고 병원에 연락을 했던 실버우즈는 병원에서 인체의 내부부터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자신이 인체에 자연발화 현상을 겪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9년 미국 뉴욕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친구들 옆에서 잠을 자던 알코올 중독자 제이 캐리엇은 갑자기 복부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심한 통증을 겪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모습을 봤던 주위 사람들은 그의 복부 주위에 불이 붙어 그가 바닥에 뒹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장 물을 가져와 불을 끈 종업원들은 즉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고 주위에 있던 캐리엇의 친구들이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캐리엇을 검진한 의사가 불길이 몸 안으로부터 시작된 점이 확실하여 누군가 그에게 불을 붙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증언을 하여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제이 캐리엇은 며칠간은 숨이 붙어 있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고 어떻게 그의 배에서 불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미스테리는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79년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던 르아크는 자동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 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그는 차에서 내려 연기가 나는 곳을 찾았지만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당신의 몸에서 연기가 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문제의 연기가 자신의 다리에서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바지를 걷고 연기가 나는 부위를 본 르아크는 짙은 연기가 나는 곳을 찾았으나 아무런 통증을 느낄 수가 없었으며 그때 연기가 몸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손가락 끝이 불타는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게 달려와서 물을 뿌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고 우연히 주위를 지나던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뒤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에 의해 검진된 그의 발화 이유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기름이 그의 다리에 스며들었고 우연히 바지에 불이 붙어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바지를 자세히 검사를 했던 의사들은 그가 입었던 바지에서 기름과 관련된 자국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체 발화 현상을 경험한 르아크는 상처가 완쾌된 뒤에도 또 한 번 인체 점화 현상을 경험하였고 그 후로 항상 휴대용 소화기를 지니고 다니면서 발화 현상에 대비했습니다.